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예, 저는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3년 제4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황정은 작가님의 상행이란 단편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자고 해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자고 해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자, 문장이 같은 단어가 두 번씩 나오죠. 고추와 가자고 해서 가겠다. 저는 이런 문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운율이 느껴지죠.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특히나 황정은 작가님은 소설이 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읽다 보면 문장에 힘이 들어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장들이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알고 계신다. 특히나 첫 번째 문장이 한 줄로 되어 있죠. 한 줄 쓰고 띄어쓰기를 했는데 임팩트가 있죠.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자고 해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이런 문장. 그래서 이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데 황정은 작가님은 그걸 굳이 신경 쓰시는 것 같지를 않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혹은 남자친구냐 뭐 여자친구냐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황정은 작가님은 그건 뭐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혹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자고 해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오제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오제는 고추를 담을 자루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몸만 와 라는 대답을 듣고 나는 몸만 갔다.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는데요. 그럼 오제는 누구냐? 저는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이 오제의 여자친구인가? 계속 생각했던 거죠. 읽다 보니까 꼭 여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건. 왜 우리는 굳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을 가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본질은 아닐 텐데요. 생각의 습관인 거죠. 황정은 작가님은 그래서 좋아요. 굳이 이 오제도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거죠. 몸만 와 라는 대답을 듣고 나는 몸만 갔다.
이 문장도 첫 번째 문장처럼 운율이 느껴지죠. 몸만 와 라는 대답을 듣고 나는 몸만 갔다. 정말 몸만 갔어요. 가볍게. 이 화자는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자고 해서 가겠다 하고 대답했다. 몸만 와 라는 대답을 듣고 나는 몸만 갔다. 심플해요. 정말 심플합니다. 어서 와라. 오제의 어머니가 단비털이 달린 낡은 외투를 입고 차 옆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 오제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는데, 단비털이 달린 낡은 외투를 입고, 이 드라마 같은데 보면 단비털이 달린 낡은 외투, 어떤 부유한 아주머니 같은 느낌? 외투가 크고 몸이 작아 그냥 외투 한 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제는 셋이서 고추를 따게 될 거라고 말했다. 빈자루 3개를 싣고 출발한 거죠. 그래서 오제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오제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뜬 듯했다. 사는 게 무료해서 문화센터에서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함께 수업을 듣는 여자들 가운데 퍽이나 경우 없는 여자가 있다. 바나나를 사서 그 여잔에 놀러 갔더니 먹으라고 한 송이 꺾어주지도 않고 냉장고에 숨겨두더라. 얄미워서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고 한마디 했더니 어머 그렇지 하며 선반에 올려두고 역시 한 송이를 내놓지를 않더라. 밥 먹을 때가 되니 자기 먹던 김치 한 가지를 반찬이라고 내주는데 어머 정말로 다른 것 없이 먹다 남은 김치 그것 한 가지를 내주더라. 야 배고프냐? 바나나도 있고 토마토도 있다. 바나나를 먹겠냐 토마토를 먹겠냐? 토마토를 더 먹어라. 토마토가 눈에도 좋고 이에도 좋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주름 없는 얼굴인 것은 젊어서 과일 팔 때 토마토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저런 이야기로 건너뛰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조금도 쉬지 않고 말했다. 묘사가 참 실감이 나죠. 이 문단이 긴데요. 길 수밖에 없죠. 어머니의 말투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나열했으니까요. 이 문장들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 이 묘사를 보면서 저는 이거를 2번을 읽었으니까, 정독했으니까 알 수 있는 게, 이 소설에는 그 시골 그 농촌과 도시가 비교가 돼요. 시골의 어떤 그런 기운과 도시의 기운이 대립을 하는데, 이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시죠. 도시의 기운을 상징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자, 오제 어머니는 사는 게 무료해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민요를 배웁니다. 근데 그 여자들 가운데 퍽이나 경우 없는 여자가 있어요. 바나나를 사서 갔더니 한 송이도 안 꺾어주지도 않고 냉장고에 숨겨둬요.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고 한마디 했더니 선반에 올려두고 역시 한 송이를 내놓지 않아요. 이게 도시 민심입니다. 도시의 민심이고요. 도시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죠. 밥 먹을 때가 되니 자기 먹던 김치 한 가지를 반찬이라고 내주는데 먹다 남은 김치를 내주더라. 이게 도시 민심인 거죠.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 이 오제의 어머니가 겪은 이 에피소드는
도시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어떤 사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철저한 계산 하에 쓰는 것이겠죠. 그래야 잘 쓴 소설이겠죠. 잘 쓴 소설은 사건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다. 문장 하나도 그냥 쓰는 게 없다. 모든 게 의도에 맞춰져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 도시와 농촌의 어떤 대립되는 상반되는 이미지, 기운,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제의 어머니가 겪은 이 사건은 도시 정서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예시고요. 도시는 사는 게 무료하고요. 경우 없는 여자가 있고 바나나 한 송이조차 내주지 않는, 자기 먹던 김치를 내주는 그런 곳입니다. 사건, 이거 이야기로 도시 정서가 잘 표현이 됐죠. 그러면서 야, 토마토 먹겠냐, 바나나 먹겠냐. 토마토를 먹어라. 바나나는 아까 안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토마토, 눈에도 좋고 이에도 좋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주름 없는 것은 젊어서 과일 팔 때 토마토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저런 이야기로 건너뛰며 이런 거 좋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자, 토마토가 눈에도 좋고 이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에서 저런 이야기로. 이런 거는 운율이 살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들을 조금씩 이제 반복하면서 운율을 주는 건데, 이게 하나의 기법인 거죠. 문장 기법. 이런 이야기에서 저런 이야기로 눈에도 좋고 이에도 좋다.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자고 해서 가겠다고. 몸만 와 라는 대답을 듣고 나는 몸만 갔다. 저는 실제로도 이런 문장을 쓰는 걸 좋아하고요. 자,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제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을 때가 2달 전이었는데 그 틈에 부쩍 마르셨다고 말을 건네자 오제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녀는 불평했다. 오제 아버지는 최근 폐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대형마트 자벽부 등으로 일하는 동안 개근하고 근면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매사 모범을 보였던 그는 한쪽 폐를 잃은 뒤로 외출을 삼가고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다. 도시 생활자, 도시에 사는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아파트 경비원과 대형마트 자벽부를 하고 폐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폐를 잘라내요. 도시 생활자의 쓸쓸한 모습. 그리고 여기에는 어머니 말투가 녹아있죠. 일하는 동안 개근하고 근면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매사 모범을 보였던 그는 한쪽 폐를 잃은 뒤로 외출을 삼가고, 이런 것들은 거의 한 50대, 60대의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 말투인데 고스란히 흉내내서 썼어요. 좋죠. 재활 삼아 산책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어쩌면 그림처럼 앉아만 있다며 오제의 어머니는 불평했다. 밖에 나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집안일에 시시콜콜 간섭을 다하니 내가 아주 죽겠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난다는 듯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죠? 여기까지가 오제 어머니에 대한 묘사고요. 아주 좋습니다. 묘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그려져요. 반면 이 소설의 특징이 오제랑 나랑 어머니 셋이서 가는 건데 오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역할이.
오제를 놓치지 않아요. 화자가 항상 오제에 대한 묘사가 따라 붙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한 문장 이렇게 붙죠. 오제는 뭐라고 말이 없는 채로 운전하고 있었다. 요 한 문장이 어머니 묘사 뒤에 슬그머니 따라 붙어요. 아, 놀랍죠.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오제의 묘사를 문단 떼기 하고 다른 문단에서 다루겠지만 황정은 작가님은 어머니 묘사를 다 한 다음에 슬그머니 오제의 묘사를 덧붙입니다. 이것은 이 한 문단 안에 오제의 묘사가 마지막에 붙어 있다는 건 이 화자가 어머니를 보면서도 오제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 오제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죠. 화자가 오제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게요, 실제로도 그런 게 우리가 살면서도 뭐 대화하면서도 한 사람 보다가 한 사람이 눈에 밟히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문장을 이렇게 처리하니까, 문단 단음 이렇게 하니까 오제를 계속 화자가 신경 쓰고 있네. 그게 보이잖아요.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게 보이는 걸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황정은 작가님의 놀라운 필력인 거죠. 오제는 뭐라고 말이 없는 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라디오에 잡음이 섞여요. 마침내 수신이 끊기자 오제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자, 오제가 라디오를 꺼버립니다. 이런 동작 사소한 것 같지만 오제의 어떤 성격이나 오제가 처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제는 말이 없는 채로 운전하고요. 라디오를 꺼버리는 사람이에요. 아, 뭔가 싸한 느낌이 느껴지죠? 오제에 대해서 뒤에서도 많은 묘사가 나올 텐데요. 산비탈 콩밭에서 서리를 맞은 콩들이 바싹 마르고 있었다. 콩 봐라. 어느 뜸에 캤는지 오제의 어머니가 뒷좌석에서 말했다. 저 아까운 콩 봐라. 아, 이 소설은 특히나 반복의 미학이 자주 나오는데, 자,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하세요. 콩 봐라. 저 아까운 콩 봐라. 아, 이 여운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나요? 콩 봐라. 저 아까운 콩 봐라. 이런 겁니다. 이건 느껴야 되는 거죠. 근처까지 가서 우리는 상당히 헤맸다. 두 개의 연못을 지나야 한다는데 연못을 못 찾았던 거죠. 이쪽인가 보다 저쪽인가 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연못은 안 보여요. 연못이 있다. 연못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만 듣고 있다가 아마도 그녀가 말하는 연못인 듯한 두 개의 저수지를 지나며 가는 길이 분명해졌다. 방향을 잡아 달리죠. 우리 새 고모 목소리 걸걸하지. 오제의 어머니가 말했다. 여장부야, 여장부. 고추밭 주인은 고추 말고도 호박과 콩과 배추를 키우고 있다. 그녀가 관리하는 밭이 1000평이다. 그녀는 지금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밭이며 집은 사실 그녀의 남동생 것이었다. 수줍은 성격 탓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애를 먹던 그는 도시의 처자를 두고 이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니랑 누이랑 밭을 갈며 살았다. 그가 겨울에 죽었다. 이제 밭과 집은 그의 아내와 다 큰 아이들의 몫이 되었고 그 식구들이 그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황이었다.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 사정으로 하여간 상황이 흉하게 되었다. 쫓겨나는 셈이니까. 오제의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소곤소곤 듣는 동안 목적한 마을에 당도했다. 좁지만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를 따라 도시의 철물점과는 다른 물건을 주렁주렁 내건 철물점이 있었고 양곡장이 있었고 보건소와 우체국과 면사무소가 나지막하고 아담하게 이어졌다. 고추밭 주인이 자전거를 타고 그 길 끝으로 마중 나왔다. 밭에서 오는 길인 듯 흙 묻은 바지 차림에 장화를 신고 있었다. 등이 넓고 키가 크고 예상보다도 젊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자,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연못은 안 보여요. 연못이 있다. 이런 연못이 있다. 그래서 여장부야 여장부. 목소리 걸걸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뭐 그러면서 이 시골에 대한 이 농촌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고추밭 주인은 고추 말고도 호박과 콩과 배추를 키우고 있다. 자, 고추 말고도 호박과 콩과 배추를 키우고 있어요. 이 관계가 느껴지십니까? 고추 말고도 호박과 콩과 배추를 키우고 있어요. 대등하게 나열되죠. 고추, 호박, 콩, 배추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과로 연결되니까요. 호박과 콩과 배추잖아요. 위계가 없어요. 서열이 없습니다. 모든 작물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녀요. 이게 도시의 철물점과는 다른 물건을 주렁주렁 내건 철물점이 있었고 양곡장이 있었고 보건소와 우체국과 면사무소가 나지막하고 아담하게 이어졌다. 이겁니다. 철물점, 양곡장, 보건소, 우체국, 면사무소 동등하게 연결이 돼요. 위계가 없습니다. 위, 아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이 작물들도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요. 농촌에서 양곡장, 보건소, 우체국, 면사무소 이 건물들도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이다. 이게 시골의 정서다. 그런 거죠. 이겁니다. 이 묘사만으로도 이 화자가 시골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보이죠. 아까 도시의 풍경과는 다릅니다. 바나나 안 내놓던 그 바나나 한 송이조차도 안 내놓던 그 도시의 풍경과 얼마나 다른지 느껴보세요. 근데 이 시골은 그 밭이 1000평인데 이 남동생이 죽었죠. 그가 겨울에 죽었습니다. 죽은 곳이에요. 이런 정서. 도시에는 참 도시가 좀 대비되죠. 죽었고 그래서 집을 팔겠다고 내놓았어요. 상황이 흉하게 됐죠. 쫓겨나는 셈이니까요. 이런 정서가 느껴집니다. 여기 사는 고추밭 주인은 등이 넓고 키가 크고 예상보다도 젊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건강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개가 짖어요. 얘가 우리 집에 있던 멍멍이가 낳은 새끼 아니에요? 알아보겠나? 어머, 얘도 이름이 멍멍이다. 멍멍이 새끼 멍멍이. 멍멍아, 그만 짖어라. 세상에 닮은 거 봐라. 닮았나?
우리 멍멍이는 죽었어요. 그랬다며. 이게 대화 지문인데요. 모든 개는 멍멍이로 통일이 돼요. 이름이 멍멍인데 멍멍이 새끼 멍멍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멍멍이, 도시에 사는 우리 멍멍이는 죽었어요. 그죠? 도시에 사는 멍멍이는 죽었는데 시골의 멍멍이는 짖으면서 잘 살고 있죠. 그 새끼 멍멍이. 이겁니다. 이게 도시의 정서. 도시에 사는 멍멍이는 죽었는데 시골에 사는 멍멍이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죠. 이런 정서.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늘진 창고 벽엔 잘 마른 시래기가 다발로 헐려 있었고 벗겨진 자국 없이 벽칠도 깨끗했다. 어느 구석이든 어느 것이든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사는 사람이 부지런히 관리하고 있는 집이었다. 나는 집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자, 시골의 풍경에 대한 묘사가 아주 긍정적으로 되어 있죠. 화자가 시골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 정감이 이런 문장들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늘진 창고 벽엔 잘 마른 시래기. 잘 말랐다고 하잖아요. 시래기가, 화자가 이 시골을 부정적으로 봤으면 잘 마른 시래기라고 결코 판단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시래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 시골 자체가 잘 마른 시래기로 보이는 거예요. 벗겨진 자국 없이 벽칠도 깨끗했다. 이런 시골인 거죠. 벗겨진 자국이 없이 벽칠도 깨끗한 시골. 어느 구석이든 어느 것이든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죠. 사는 사람이 부지런히 관리하고 있는 집이었다. 부지런히 관리하고 있다.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고 잘 마른 시래기. 나는 집이 좋아 보인다고 말해요. 이건 극찬입니다.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전쟁 중에 오제의 어머니가 고모 내외를 따라서 남아있다. 이제 전사가 나와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쟁 중에 오제의 어머니가 고모 내외를 따라서 남아있다. 남쪽에 당도한 뒤 그 고모가 죽고 고모부가 새로 철을 들였다. 얼마 되지 않아 그 고모부도 지병으로 죽었다. 혈육이 다 죽었어요. 남은 건 새 고모. 홀로 남은 새 부인은 처가로 돌아가 의탁했다. 그 사람이 지금 오제의 어머니 곁에서 개를 들여다보고 있는 아주머니다. 오제는 커다란 덩치로 웅크리고 앉아서 나뭇가지로 바닥에 광기를 그려보았다. 그려 보였다.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기울어진 막대 같은 것을 동그라미들 틈에 그려 넣었다. 자, 이 관계도 보세요.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수평적 관계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추와 호박과 콩과 배추를 키우고 있죠. 자, 철물점이 있었고 양곡장이 있었고 보건소와 우체국과 면사무소가 나지막하고 아담하게 이어져요. 이 가족 관계는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로 그려져요. 아시겠습니까? 이 깊은 이치를. 반복이
문학에서는 강조로 쓰이죠. 황정은 작가님은 철저하게 시골의 요인들, 아까 작물도 그렇고요. 건물, 관공서 이런 건물도 그렇고요. 이 시골에서의 친척들의 관계도 또 그렇고요. 수평적으로,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다른 얘기냐고 묻자 한마디로 그렇지 라며 오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가 저려서 일어났다가 조그만 노부인을 보았다. 이 노부인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백발을 소년처럼 짧게 잘랐고 커다란 안경을 썼고 솜을 넣고 누빈 조끼와 바지를 말쑥하게 입고 있었다. 오제가 벌떡 일어서며 술병을 허리 뒤쪽으로 숨겼다. 자, 할머니 묘사 뒤에 이 노부인 묘사 뒤에 오제에 대한 묘사가 살짝 들어가죠. 자, 다시 아까도 오제에 대한 묘사가 살짝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제의 어머니 묘사를 하면서 오제는 뭐라고 말이 없는 채로 운전하고 있었다. 이 문장이 살짝 들어가요. 오제 어머니 묘사 뒤에. 그리고 노부인 묘사 뒤에 오제가 벌떡 일어서며 술병을 허리 뒤쪽으로 숨겼다. 이 화자는 오제를 끊임없이 의식을 합니다. 할머니 이 노부인을 보는 중에도 오제가 보여요. 근데 그 오제는 안타깝게도 술병을 허리 뒤쪽으로 숨기는 오제입니다. 뭐라고 말이 없는 채로 운전하는 오제예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고 있죠. 들어와. 밥 먹어. 밥 있어. 이렇게 노부인이 말해요. 이것도 임팩트가 있죠. 들어와. 밥 먹어. 밥 있어. 문장이 하나씩 띄어지는데 이거는 콩 봐라. 저 아까운 콩 봐라. 이거와도 맥락이 닿죠. 밥 먹어. 밥 있어. 길게 쓰지 않아도 어떤 이 행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강렬함이 있어요. 밥 먹어. 밥 있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의 정감이 9사람 정도는 여유롭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식탁에 음식을 두고 먹었다. 이게 시골입니다. 시골의 밥상이에요. 콩장에 불고기에 부고조림에 차갑게 식힌 콩나물국에 밥이었다. 여기서도 대등하게 반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주 맛깔스러운 밥상이 상상이 됩니다. 흰 콩이 섞인 밥이었고 밥맛이 좋았는데 밥보다도 콩맛이 좋았다. 콩을 젓가락으로 짚고 이건 무슨 콩이냐고 묻자 우리 집 다음에부터 자라는 울타리 콩이라고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 계절이 될 때까지 자라는 대로 내버려두고 비바람에 말렸다가 밥 지을 때 한 줌 넣어 먹는 귀한 콩이라는 것이었다. 그 귀한 콩을 이 낯선 손님들에게 선뜻 내주는 게 시골 민심이죠. 자, 아까 바나나 한 송이 안 내줬죠. 도시에서는요. 도시 민심은 바나나 한 송이도 냉장고에 감추려는 민심, 먹다만 김치를 내주는 민심이라면 시골 민심은
그 귀한 콩을 밥에 내주는 민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조그만 노부인은 내가 앉은 의자의 등받이를 만지작거리며 내 뒤에 서서 숨을 쉬었다. 그녀가 코로 내쉬는 숨 때문에 내 왼쪽 정수리 부분이 아까부터 동그랗게 간지러웠다. 정말 정겨운 풍경이에요. 식사를 마친 뒤엔 차를 한 잔씩 받았다. 주전자에 말린 감잎을 넣고 끓인 찬물이 고소하고 달았다. 나는 찻잔 뚜껑을 손에 쥐고 손가락을 덮였다. 거실 공기가 싸늘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식었다. 진달래와 산나리를 심어둔 항아리들 외에는 물건도 별로 없이 널찍하게 트인 거실이었다. 커다란 창으로 그 집에 딸린 배추밭과 콩밭이 내다보였다. 이런 곳입니다. 배추값이 너무 싸다고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우리도 우리 먹을 것만 뽑고 다 내버려뒀어. 아까워라. 배추랑 콩이랑 사람 사서 수확하는데 값이 그래서 올해는 어려워. 배추 좀 가져갈까요? 가져가. 감도 따고 은행도 줍고 고추도 따고 다 가져가. 여긴 딸 사람 없다? 서울에서는 배추값이 비싸서 사질 못해요. 요즘 금값도 높다며? 아유, 우리야 금하고 인연 있나요? 금값이 오르면 전쟁 난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 이런 대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배추랑 콩이랑 사람 사서 수확하는데 값이 그래서 올해는 어려워. 좀 가져갈까요? 하니까 가져가. 감도 따고 은행도 줍고 고추도 따고 다 가져가. 여긴 딸 사람 없다. 이게 시골 민심인 거죠. 그 자본주의는 시골에도 퍼져 있어서 참 이거를 배추랑 콩이랑 사람을 사서 수확해야 되는데 값이 그 모양이니 수확도 못하고 다 썩어 버려야 될 판이고, 근데 이거를 외지인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어차피 우리 못 먹는 거 너네라도 가져가서 먹어라. 이런 것이죠. 금값이 오르면 전쟁이 난다. 이게 도시의 정서고요. 자, 끊임없이 도시와 농촌이 대비됩니다. 배추밭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서 배추밭과 콩밭과 그 밭 너머로 이어진 무슨 밭들을 바라보다가 옥상 가장자리에 얹힌 깨끗한 기와장 위에서 거미를 발견했다. 몹시 통통하고 아랫배와 다리가 빨갰다. 거미를 별로 본 적이 없었지만 이런 거미는 특별히 더 본 적이 없었다. 봐라, 굉장한 거미다 라고 말하고 오제를 보니 오제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오제와 나는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내가 거미를 발견하고 야, 봐라, 굉장한 거미다. 이거는 시골의 어떤 독특한 생명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화자는 가진 거죠. 화자도 대단합니다. 관찰력도 대단하고요.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오제는요, 먼 산을 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혹은 뭔가 딴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먼 산을 보고 있다.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먼 산에 가 있다. 바로 앞에 거미를 못 봐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제처럼 보이기도 해요. 시골에 와서 멍 때리고 있는 오제.
좋구나. 여기 오니 가을이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오제는 시골에 갔지만 도시인을 대표하죠. 도시 감성. 도시인이 시골에 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정서를 대변합니다. 이런 대비가 극명하게 이루어지면서 소설의 메시지가 강화되는 것이죠. 1000평이야? 이 정도면 1000평이 되나요? 여기 말고도 고추밭 그리고 다른 밭이 하나 더 있고 이 집까지 합쳐서 1000평이다. 전부에서 1억 6천만 원에 내놨다더라? 싼 건가요? 싼 거지. 너 도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집을 사겠냐? 이런 땅을 사겠냐? 그러네요. 싸네요. 싸도 너무 싼 거지. 싸지. 오제가 문득 말했다. 그만한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싸겠지. 그 돈 없는 나 같은 놈에게는 싼 게 아니야. 이런 대화를 해요. 셋이서. 여기서 이제 이게 1억 6천만 원이면 정말 싼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에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다. 너무 싸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오제는 야, 그만한 돈이 있는 사람한테 싸지. 그 돈도 없는 나 같은 놈에겐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자기는 돈을 더 갖고 싶다는 거죠. 도시 감성이에요. 오제는 철저하게 도시 감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 멍멍이가 소리를 냈다. 개가 짖는 거죠. 오제는 더는 말이 없었다. 오제의 어머니도 말없이 1000평 밭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계단을 내려간 뒤 나는 오제를 향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제는 가타부타 말은 않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비고 있었다. 자, 괜히 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오제가 뭔 일이 있는 것 같죠. 물어봐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비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활 준비에 들어갑니다. 수확을 하려고 하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입으면 가시가 들어간다. 가시? 하여간 바지 따는 양말 밖으로 빼야 하고 그 위에 장화를 신으라는 것이었다. 노부인이 신발장을 뒤져 내어준 고무장을 신고 시키는 대로 셔츠도 한 겹 입고 더 입고 보니 몸이 묘했다. 햇볕에 잘 마른 시골집들을 보았다. 동네가 아주 조용하다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여태 그랬지만 최근엔 여름이 되면 도시에서 피서객들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걔네들이 와서 돈 좀 쓰고 가겠네요. 라고 말하자 걔네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라고 아주머니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도시인은 농촌에게 이런 존재인 것이죠. 도시인들은 농촌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인 거죠. 걔네들이 와서 돈 좀 쓰고 가겠네요. 라고 말하자 걔네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머니가 고추 따는 요령을 알려주었다. 고추를 잡지 말고 꼭지를 잡아라. 라고 진지하게 일러주는 말을 듣고 비실비실 터지려는 웃음을 참고 있다가 야, 잘 보라며 등장을 얻어맞았다. 고추가 멀쩡하지 않으니 잘 보고 자루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농 좋죠. 농. 봐라 하며 뒤집어 보이는 고추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것도 하며 뒤집어 보이는 고추마다
갈색이나 회색 얼룩이 번져 있었다. 앞쪽은 멀쩡해 보였는데 그렇게 일그러진 뒤쪽을 보니 섬뜩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자 병든 것이라고 아주머니는 말했다. 고추가 너무 촘촘하게 자랐다. 본래는 고추 묘목을 심고 솎아줘야 하는데 일손이 달려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병이 번졌다는 것이었다. 야, 이게 농촌의 실상인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사물들은 농촌을 상징하고 있어요. 농촌의 상황을. 겉은 멀쩡해 보이는 고추가 자세히 보면 갈색이나 회색이 얼룩이 번져 있는 섬뜩한 모습인 거죠. 일손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일손이 없으니, 일손이 달리니 못해가지고 병이 번진 거죠. 농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추를 따요. 자꾸 자루를 채우는 재미가 있었다. 정신없이 따다가 허리를 펴면 오제가 고추 덤불을 향해 등을 구부리고 있거나 비탈에 선 나무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서도 오제에 대한 묘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있죠. 오제는 비탈에 선 나무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도 보여요.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오제에 대한 섬세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오제와 나는 고추 따는데도 질려서 감을 따보기로 했다. 이동을 하죠. 오제가 주의 깊게 바닥을 살피고 돌아다니더니 끝부분이 Y자로 갈라진 대나무 장대를 주워왔다. 누군가 쓰고 버린 듯 했다. 조심하라고 오제가 거듭 당부하는 말에 알았어 라고 대꾸하며 장대를 치켜들었다. 갈라진 틈에 감꼭지를 끼우고 비틀면 감이 똑 떨어진다는데 잘 되지 않았다. 장대를 내리고 발을 옮겨 디뎠다. 장대는 버려진 이유가 있었다. Y자로 갈라진 끝부분에서 한쪽 발이 부러져 꼭지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장대를 버리고 부근에 흩어진 나뭇가지를 골라쥐고 감을 향해 뻗어보았으나 길이가 모자라거나 너무 넘쳐 무거웠다. 이 Y자 장대, 한쪽 팔이 부러진 장대, 오제가 주워줬죠.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부러졌을까? 시골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제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 Y자 장대가. 재미있다고 나는 열심히 감을 따고 오제가 비탈을 오르내리며 감을 모았다. 감으로 자루를 반쯤 채운 뒤로는 은행을 줍기 시작했다. 좀 앉자. 오제가 가시도 든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오제와 나란히 앉아서 논을 바라보며 감을 나눠 먹었다. 감은 차고 달았으나 좀 아렸다. 옛날 옛적에 할머니 저고리 맛이 난다고 말하자. 그건 무슨 맛이냐며 오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오제의 어머니는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도 고추밭 일항을 오가며 자루를 채우고 있었다. 밤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소나무, 다종하게 번진 나뭇가지 어딘가에서 끼득끼득 새가 울었다. 저편 어딘가에서 아주머니가 깨를 터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밤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소나무,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동등하게, 평등하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시골이란 그런 곳이죠. 차별도 없고요. 위아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고 있죠. 동등한 가치로요. 그리고 감이 할머니 저고리 맛이 난다고 화자가 얘기하죠. 또 오제는 무슨 맛이냐? 모르죠. 이 화자는 깨어 있어요.
우리가 이 소설에서 이 화자를 전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의지해도 돼요. 소설마다 화자가 좀 엉뚱하거나 좀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거죠. 소설가가. 화자의 관점을 내가 화자의 세계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물론 화자가 좀 영 아닌 화자의 세계관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소설은 우리가 분별하며 읽어야겠지만 여기서는 이 소설의 화자는 황정은 작가님처럼 보이기도 해요.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믿어도 되는 그런 화자입니다. 근데 오제는 시골에 있지만 도시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이게 독특해요. 좀 긴데 한번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한 기억이 있다면 오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때였는데 말이야. 내가 해지기 직전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거든. 문이 잠겨 있더라.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 손발도 더럽고 배도 고프고 날도 추워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열쇠가 없는 거야. 야, 그럴 때 정말 죽겠지 않겠냐? 이 문만 통과하면 내 것이 다 있는데 내가 아는 것들, 따뜻하고 거칠거칠하거나 부드럽거나 각이 지거나 다른 것들, 내 머리 냄새가 밴 베개 같은 것들이 전부 있는데 엄지보다도 짧은 열쇠 하나가 없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9살 때쯤이었을 거다. 야, 너는 그 무렵에 네가 뭘 보았고 뭘 생각했는지 기억하고 있냐? 나는 잊어버렸어. 거의 잊어먹었어. 하지만 이날 그 순간에 관한 기억은 생생해서 색도 냄새도 기온도 생생해서 오히려 정말 있었던 일인가 의심하게 되는 거야. 들어봐라. 나는 열쇠를 기다리며 창 앞에 서 있었거든. 유리창이었고 안쪽엔 커튼이 걸려 있었다. 파란색이었어. 그게 늘어지고 주름져 있던 방식. 요리를 통해 그게 어떻게 보였는지 그런 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야. 나는 그 커튼에 가려진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 자리에서 모조리 그려낼 수도 있었어. 해는 지고 있었고 날은 더욱 추웠고 나는 태어난 척했지만 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안달하고 있었어. 그때 말이지. 그때 시계가 울었다? 집안에서 말이야 울리기 시작했던 거야. 정수리에 누름 버튼이 솟아있는 커다란 사발시계였는데 그건 언제나 창문 앞에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게 울리기 시작했던 거다. 나는 놀랐다. 손쓸 수 없는 상태로 바깥에서 들으니 그건 정말로 크고 따갑고 숨 가쁘고 무척 찔러대는 듯한 소리였다. 빨리 그걸 끄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듯했고 빨리 끄지 않으면 윗집에서 누군가 내다볼 듯했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욕을 해대며 내가 사는 집에 돌덩이 같은 것을 던질 듯했고 빨리 그 사람들이 내 부모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말할 것 같았어. 하여간 소리가 대단해서 저렇게 크게 울다가 건전지가 닳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언제까지나 울고 있었다. 빨리 하면서 방법도 없는데 나는 땀을 흘리며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 벽 너머에 그 시계가 있었다. 나는 그게 생물인 것처럼 야비하고 잔인하게 나를 놀려대는 생물인 것처럼 증오하면서 벽을 향해 서 있었거든. 30분 정도를 그러고 있다가 어쩌면 뭐 더 짧거나 더 긴 시간이었는지도 몰라. 그냥 팔을 뻗었다. 뭐가 어떻게 된다는 생각도 없이 무작정 뻗고 계속 뻗어서 벽에 팔을 넣고 벽 너머를 더듬어서 시계를 찾아낸 거다.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냐고 묻자 오제는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저 버튼을 눌러서 시계를 꺼버린 다음 팔을 빼낸 것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조용하더라. 시계는 잠잠해졌고 벽은 어디까지나 멀쩡했다. 나중에 집으로 들어간 뒤 곧장 시계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건 창가에 놓여 있었고 틀림없이 버튼이 눌려 있었거든. 내가 그걸 눌렀다고 말해도 부모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더라.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나더러 꿈을 꾸었다고 말하더라. 공상이 지나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믿게 된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선명하거든. 지금도 이렇게 말이지. 너무 선명하거든. 하며 오제는 멍한 얼굴로 앞을 보았다.
압권이죠. 자, 지금 방금 읽은 이 오제의 경험담, 철저하게 도시 감성입니다. 도시 감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소름 돋게 느끼셨을 겁니다. 도시는 어떤 곳이죠? 딱 이런 곳이에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성으로. 이 사건은 철저하게 도시 감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압권 이제 들으시면서 어떤 차가운 느낌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도시 감성 그대로죠. 해는 지고 있었고 날은 더욱 추웠고 나는 태어난 척했지만 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안달하고 있었어. 이건 어떤 아이의 경험담을 넘어서서 도시의 보편적인 감성이에요. 도시는 추워요. 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안달하고 있죠. 시계가 우는 시계 아시죠? 그 시계 진짜 어떤 신경질적으로 올려내는 그 시계 그걸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 감성인 겁니다. 울리기 시작했죠? 나는 놀랐어. 그건 정말로 크고 따갑고 숨가쁘고 무척 찔러대는 듯한 소리였어요. 빨리 끄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누가 욕할 것 같고 방을 비워달라 할거 하여간 소리가 너무 대단해. 저렇게 크게 울다가 건전지가 닳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빨리 하면서도 이거예요. 도시 감성이. 앞에 잔잔하던 그 농촌의 풍경, 농촌의 정서, 정말 어떤 정적인 묘사 이후에 이 도시 감성이 딱 등장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강렬한 대비. 이걸 노린 거죠. 이보다 도시 감성과 농촌의 감성을 잘 드러낸 소설이 있던가 싶어요. 이겁니다. 이거죠. 이게 황정은 작가님의 역량, 이거 실력인 거죠. 나는 오제에게 요즘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어려운 일? 이렇게 반문한 뒤 오제는 은행즙이 묻은 손 대신 팔뚝으로 얼굴을 문댔다.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랄 게 뭐 있냐? 사는 게 다 그렇다? 아까는 왜 그랬냐? 아까? 옥상에서 말이다. 엄마가 속상했겠더라. 그랬냐? 라면서 오제는 다시 얼굴을 비볐다. 속상한 건 나도 마찬가지지. 엄마가 자꾸 속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 나 말이다. 실은 여기 내려온 목적이 있었거든? 목적? 시골에서 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알아보러 내려온 거거든. 나 도시에서 사는 건 이제 싫다. 6개월 단위로 계약서 써가며 일해봤냐? 사람을 말린다. 옴짝달싹 못하겠어. 마땅하지 않은 일이 생겨도 직장에서 한마디 할 수 있기를 하나. 눈치만 보게 되고 보람도 없다. 계약서 갱신할 날이 다가오면 가슴만 이렇게 뛴다. 다 때려치우고 이런 곳에서 한적하게 살아볼까 싶었는데 만만치 않네. 시골에서도 뭐가 있어야 산다잖냐. 내가 참 뭐가 없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고 괜히 왔다. 자, 이제 오제의 속셈이 드러나죠. 팍팍한 도시에서 살기 힘드니까 시골에서라도 살아볼까 싶어서 내려왔는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걸. 그러니까 돈만 보이는 거죠. 오제한테. 이해가 가요. 오제의 심정도. 그 입장도. 돌아가는 길에 공장에도 들러보자고 그녀는 말했다. 무슨 공장이요? 내 동생 공장. 죽은 사람의 공장이 근처에 있다는 것이었다. 거기 옆이 밭인데 호박이 많아. 그래서 도착했죠. 가건물에 태평 5곡 공장이라고 적힌 알루미늄 간판이 새 것인 듯 외벽에 박힌 건물이었다. 고추밭 주인이 자물쇠를 따고 안을 열어 보였다. 깨끗한 공장이었다. 천장이 높았고 곳곳에 마련된 선반 위로 5곡을 포장할 박스와 자루들이 새 것인 채로 단정하게 쌓여 있었다.
포장도 뜯지 않은 기계들 틈에서 톱밥과 종이와 묵은 곡물 냄새가 났다. 다 새 거야. 라고 고추밭 주인은 말했다. 우리 남동생이 이거 준비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죽었어. 아까워라. 버리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쌓아뒀다. 아까워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꼬 이 많은 걸 두고. 이거죠. 농촌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그런데 준비한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나는 할 일 없이 오제 곁에 서 있다가 공장 바깥으로 나와 토끼장 앞을 어슬렁거렸다. 녹슨 토끼장에 토끼 5마리가 남아있었다. 누군가 들러 먹이를 주고 간 듯 신선한 배추잎과 무청이 창살에 끼워져 있었다. 토끼들은 배추잎을 씹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배설물로 노랗게 착색된 발로 바닥 창살을 딛느라고 발가락들이 벌어져 있었다. 평평한 바닥 같은 건 평생 디뎌보지 못한 발이었다. 벌써 서너 번은 찢어진 듯 발가락 사이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토끼장을 등지고 공장을 향해 섰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던 남자가 문득 궁금했다. 병들어 썩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두고 죽은 수줍은 남자. 그의 누이가 묵직한 자루를 끌고 공장 바깥으로 나왔다. 퍼주는 거죠. 토끼도 어떤 상징성이 있고요. 고구마와 호박이 담겼다고 고추밭 주인은 말했다. 근처 밭에서 작업했는데 둘 곳이 없어 여기 모아뒀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가져가.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걸 전부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오제의 어머니가 사양하자 그녀는 가져가. 라고 말했다. 다 가져가. 여긴 먹을 사람도 없다. 아, 이게 농심인 거죠. 농촌의 민심인 겁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자, 노부인이 김을 구워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밥을 또 먹어요. 고추밭 주인은 자, 여기선 뭐 일하고 이거 얻어가고 밥 먹고 이게 일상이죠. 고추밭 주인은 자기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상을 차렸다. 이건 할머니 밥, 이건 내 밥, 이건 자기 밥, 이건 니들 밥 하며 건네주는 밥공기를 받아서 기름을 반질반질하게 바른 김으로 밥을 싸서 먹었다. 노부인은 자기 밥은 내버려두고 의자들 뒤로 돌아다니며 접시의 사정을 살폈다. 아, 정감이 있어요. 콩장이 떨어지면 콩장을 채우고 두부 부침이 떨어지면 두부 부침을 채우고 나물이 떨어지면 나물을 보충하고 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김을 잘라 접시에 얹었다. 탁자 구석에 놓인 바구니엔 할머니의 간식이라는 사탕과 캐러멜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고 그 주변으로 액자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생신을 축하합니다. 오제의 어머니가 액자에 적힌 문구를 읽었다. 할머니 선물 받으셨네. 라고 그녀가 말하자 고추밭 주인은 아니 그건 내 거라며 자신이 받은 선물이라고 대답했다. 거실 창이 새까맸다. 콩밭과 배추밭을 향한 창엔 불빛 한 점 떠있지 않았다. 그저 막막하게 닫혀있을 뿐이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말할 수 없도록 검은 눈을 유리창에 찰싹 붙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 했다. 무게로도 밀도로도 도시의 밤과는 다르게 닥쳐온 밤 속에서 개들이 짖었다. 신통한 개들이라고 고추밭 주인이 말했다. 불행한 소식이 들려오기 전엔 반드시 운다는 것이었다. 동생이 죽을 때도 개들이 울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수줍은 동생은 한겨울에 갑자기 쓰러져서 일주일을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입원해 있었는데 그가 죽은 날 새벽부터 2마리가 허공을 향해 길게 울었다는 것이었다. 추운 게 싫었나 보죠. 오제가 퉁명스럽게 말했고 오제의 어머니와 고추밭 주인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오제는 자기 맥락에 갇혀가지고 도시 감성을 강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남의 사정을 못 보고 있죠. 걔들이 불행한 소식만 들리면 온다고 이렇게 감상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초를 치죠. 자, 그리고 대화가 나옵니다. 집이 팔리면 어떡해요? 오제의 어머니가 물었다. 할머니하고 공장에서 살지? 고추밭 주인이 말했다. 오면서 공장 봤잖아. 할머니하고 둘이서 살 거다.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난로 떼고 어떻게든 산다. 거기가 생각보다 따뜻하거든? 그보다 집이 안 팔려. 그래요?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 집 내놓은 게 1년 전인데 보러도 안 와. 그렇게 사람이 없나? 살 사람이 있나? 1억 6천이면 도시에서 집 사려는 사람들한텐 거저라도 여기엔 그만한 돈 가진 사람이 없다. 이 집 팔아서 뭘 한대요? 오제의 어머니가 물었다. 글쎄, 뭘 한다나 사업을 한다나? 아주머니가 말했다. 지랄하고? 노부인이 말했다. 늦게 팔려라. 오제의 어머니가 말했다. 늦게 팔려라. 노부인이 말했다. 아, 좋죠. 이 안에 어떤 도시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늦게 팔려라. 늦게 팔려라. 팔면서도 어쩔 수 없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데 늦게 팔려라. 그런 마음. 이제 가려고 해요. 출발하기로. 누군가 내 팔뚝을 톡톡 두드렸다. 노부인이 내 얼굴을 바짝 들여다보고 말했다. 자고 가. 밥 줄게. 자고 가. 밥 줄게. 이런 거죠. 누군가 도와줬으면 해서 둘러보았지만 오제도 오제의 어머니도 짐을 확인하느라고 바빴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 있다가 다음에 와서 자고 갈게요 라고 말했다. 몇 겁으로 왜곡된 안경 속에서 노부인의 눈이 슬프게 일그러졌다. 다음에 오냐? 네. 정말로 오냐? 네. 나 죽기 전에 정말로 올 테냐? 말을 못합니다. 이제 오긴 뭘 오냐 니가 라고 토라지는 듯 중얼거리는 할머니 앞에서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자 약속도 아닌 약속을 해버린 나는 얼굴을 붉혔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죠. 얼마쯤 멀어진 뒤에야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니 90살 노부인이 조그맣게 마당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사람이 그리운 거죠. 돌아가는 길은 그다지 막히지 않았다. 앞서가는 차도 드문 캄캄한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거나 하며 달렸다. 오제는 자꾸 제한 속도를 넘겼다. 좀 줄여라 라고 말하면 줄였다가도 멍하게 시속 120km를 넘기고 130km를 넘겼다. 오제는 라디오를 틀어두고 뉴스를 들었다. 모레쯤엔 이른 한파가 밀어닥칠 것이다. 도로 교통 상황은 순조로웠다. 부동산 거래는 줄었고 경기는 여태도 침체 중이었다. 오제는 정책자들을 비난했다. 이 나라 경제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사는데 정책을 잘못 써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 결국은 전반적 경기도 침체라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에도 아파트값 떨어져서 죽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오제는 말했다. 해가 갈수록 아파트로 낡을 테니까 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내가 묻자 너는 참 경제관념이라는 게 없다 라고 오제는 정색을 했다. 별세계에서 왔냐? 어떻게 그런 걸 모르냐? 헌 아파트가 비싼 이유를 내가 말해줄까? 봐라.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상권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다. 알겠냐?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요즘 지어지는 주상복합 형태의 비싼 아파트들을 봐라. 걔네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미 상권이 포화 상태로 개발되었거든. 더는 개발될 여지가 없거든. 그게 경제다. 라고 오제는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그러냐고 대꾸하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커브를 도는 참이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 빈틈없이 실린 자루들의 무게 때문에 차가 한 방향으로 크게 기울었다. 내 왼쪽 어깨와 오제의 오른쪽 어깨가 닿았다. 오제는 문득 또렷했던 모습에서 피로한 모습으로 돌아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차들이 불어나 속도가 줄었다.
라디오 DJ가 월식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70년 만에 완전한 월식이 내일 밤에 있을 예정이라며 자정 넘어 꼭 하늘을 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잠자코 조수석에 앉은 채로 월식을 생각했다.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다. 보자고 굳게 마음을 먹어도 언제나 잊었다. 이번에야말로 라고 나는 다짐했으나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톨게이트의 불빛이 보일 때쯤이었다. 오늘 밤에 월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오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집에 가고 있는 와중에 끝나죠. 월식이 내일 밤이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 월식이 있을 12시가 넘었나봐요. 이런 오제는 막 발바대고 있고 차를 몰아가고 있고 도시 감성이 느껴지죠. 도시 감수성, 경제, 그게 경제다 하면서 아파트 얘기하고 있고, 오제는 철저히 도시 감수성을 대변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은 상행입니다. 상행.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골 사람이 아니라 도시 사람인데 시골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는 와중인 거죠. 도시인으로서 시골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며 쓴 소설이기 때문에 하행이 아니라 상행이 됐고요. 왜냐면 갔다가 언젠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더라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상행이 됐습니다. 작가님의 후기를 보자면 이 원고의 제목은 상행이지만 전야이거나 야행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소설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